이거 3년 전 죽은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강남 한복판 최고급 수제화 전문점 계산대 앞. 20살 직원 지은이 며느리가 들고 있던 낡은 가죽 지갑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명품 백과 어울리지 않는 손때 묻은 낡은 지갑.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손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자수 신발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지갑 엄마 유품이에요. 3년 전 우리 집 털렸을 때 없어진 거라고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던 매장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우아한 시어머니 김미자와 완벽한 며느리 정미, 두 사람은 친모녀보다 더 다정하게 이탈리아산 명품 구두를 고르고 있었으니까요. 김미자 씨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 디자이너, 싹싹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아들 태민과의 금슬도 완벽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쇼핑을 다니고 차를 마시며 김미자 씨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건 제가 프랑스 빈티지 샵에서 산 거예요. 며느리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이 안쪽 모서리 보세요. 여기 지은이에게 엄마가 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빈티지 제품이라고요? 순간 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미자 씨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지갑을 늘 자랑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프랑스 명품이라고, 그래서 더 아낀다고 말이죠. 엄마 유품을 왜 도둑년이 들고 있어요? 당신 뭐예요? 지은의 외침에 며느리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연 명품 가방을 움켜쥐더니 매장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해명도 없이 사과도 없이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김미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따갑게 박혔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며느리는 누구였을까? 설마 정말 도둑이란 말인가?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걸 앓고 있는 건가? 김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고 오해라고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민은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김미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아끼던 물건들 중에 유독 낡고 오래된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요. 진주 목걸이, 금반지, 빈티지 시계. 모두 가족 유품이라거나 해외에서 산 빈티지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김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반드시 밝혀내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미자 씨는 남몰래 그 수제화 전문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지은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지은은 김미자 씨를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빈집털이 사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도난, 경찰 신고했지만 범인 미검거. 지은은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도난 품목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김미자 씨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죽 지갑, 진주 목걸이, 금반지 3개, 빈티지 시계, 자수 손수건. 모두 며느리가 갖고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진주 목걸이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려던 3대 가보였는데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자 씨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미자 씨는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며느리 방을 조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보석과 액세서리가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명품 브랜드 박스나 영수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벨벳 주머니에 담긴 빈티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모든 물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은과 만나 도난 품목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결혼할 때 제출한 혼수품 목록이었습니다. 프랑스 경매 낙찰, 파리 벼룩시장 구입 할머니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출처는 단 하나, 3년 전 겨울 지은의 빌라였습니다. 김미자 씨는 며느리의 노트북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 태민의 생일이었죠. 개인자료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파일이 나왔습니다. 거래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 날짜, 품목, 구입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180만원, 금반지 3개 85만원, 옥 팔찌 120만원. 그리고 표 아래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처 민호 오빠 연락처 10-XXXX-XXXX 김미자 씨는 카카오톡 PC 버전을 확인했습니다. 민호 오빠와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오빠 이번 건 진주 목걸이 포함돼요? 응, 3줄짜리. 상태 좋아. 180에 넘길게. 며느리는 직접 도둑질한 게 아니라 민호라는 빈집털 이범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공범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도난 품목 목록, 혼수품 목록 대조표, 거래 내역 파일, 카카오톡 대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민호의 직접 거래 현장을 포착해야 해. 김미자 씨는 피해자를 한 명 더 찾았습니다. 같은 빌라 2층에 살던 김 선생님. 그분도 옥 팔찌와 비치 반지를 도난당했는데 며느리 방 사진 속에 똑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까지 확인됐습니다. 며느리는 연쇄 빈집털 이범의 단골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김미자 씨는 며느리를 감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냉철한 추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며느리 방에서 그 진주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드레스룸, 액세서리, 진열대에 당당히 걸려있던 3줄 진주 목걸이. 며느리가 프랑스 경매에서 200만 원 주고 낙찰받았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개 클래스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아주 작은 한글 각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 엄마 가정희. 지은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3대를 이어온 가보였습니다. 지은의 할머니가 딸에게,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물려주려던 소중한 유산. 그런데 도둑 맞았고 이제는 며느리 정미의 목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김미자 씨는 각인 부분을 클로즈업 촬영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노트북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정미 오빠 이번 달 물건 없어요? 민호 있지. 옥 팔찌 괜찮은 거. 120. 정미 사진 보내주세요. 민호 사진 이거. 빨리 안 가져가면 다른데 넘긴다. 정미 내 살게요. 며느리는 훔친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2년 넘게 말이죠. 김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범행 현장을 직접 포착하기로 말이죠. 며칠 후 김미자 씨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민아, 요즘 동네에 도둑이 자주 든다더라. CCTV 좀 달아주면 안 될까?
아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죠라며 찬성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진짜 도둑은 며느리 자신이었으니까요. 주말에 거실 현관, 주방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틈에 초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속 복도 액자 뒤 며느리 방 책장 사이,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도 거실 소파 쿠션, 며느리 방 화장대, 현관 신발장 안쪽에 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녹음기에 결정적인 통화가 잡혔습니다. 응, 민호 오빠. 이번 주?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셔서. 알았어. 목요일 오후에 밖에서 만날게. 김미자 씨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민호를 만나러 간다. 현장을 포착해줘. 목요일 오후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지은은 며느리를 미행했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와 30대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진 1 남자가 벨벳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는 장면. 사진 2 며느리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 사진 3 남자가 작은 벨벳 주머니를 며느리에게 건네는 장면. 작물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후 김미자 씨는 며느리 방 초소형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드레스룸으로 가서 오늘 받은 벨벳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비치 반지와 루비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건 정말 괜찮네. 민호 오빠 센스 좋아. 모든 게 녹화됐습니다. 새벽 1시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민호에게 전화하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오빠 다음 달에 큰 건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응, 괜찮아. 들킬 일 없어. 어차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김미자 씨는 분노를 참으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도난 품목과 며느리 소지품 일치 증거, 피해자 진술서, 거래 내역 파일, 카카오톡 대화, 작물 거래 현장 사진, CCTV 영상, 통화 녹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는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며느리의 학력도 가짜가 아닐까? 명문대 출신 해외 유학파 디자이너. 그 화려한 스펙이 과연 진짜일까요? 김미자 씨는 며느리의 졸업증명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문회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저희 학교에 없습니다. 학력 위조였습니다. 며느리는 명문대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울뿐인 가짜였습니다. 김미자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는 학력도, 경력도, 혼수품도 모두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민호를 동시에 잡을 완벽한 함정. 김미자 씨는 완벽한 미끼를 설계했습니다. 지은의 도움을 받아 가짜 골동품 매입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고가 골동품 보석 긴급 매입, 비밀 보장, 즉시 현금 지급. 전단지를 며느리가 자주 가는 곳곳에 붙이고 며느리 차 유리창에도 끼워놨습니다. 이틀 후 전단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골동품 사신다고 했죠? 옥 팔찌랑 금반지 있는데요. 민호였습니다. 김미자 씨는 침착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익명 제보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카페에서 작물 거래가 이뤄집니다. 3년 전 연쇄 빈집털이 사건 관련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호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벨벳 주머니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옥 팔찌와 금반지들이었습니다. 김미자 씨가 출처를 물었습니다. 가족 유품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미자 씨가 옥 팔찌 안쪽 이니셜을 지적하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민호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미자 씨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정미와 민호의 카카오톡 대화, 거래 내역, 작물 거래 현장 사진, CCTV 영상, 녹음 파일. 경찰은 즉시 며느리 정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는 경찰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바로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제 생일 파티 날 모든 가족 앞에서 며느리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경찰은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김미자 씨의 70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들 태민, 며느리 정미, 친척들, 그리고 김미자 씨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 지은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케이크 앞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김미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미.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김미자 씨는 TV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와 민호가 카페에서 작물을 거래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미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 씨, 당신이 3년간 우리 가족을 속인 거짓말들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김미자 씨는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학력은 위조입니다. 명문대 졸업도, 해외 유학도 모두 거짓말이에요. 둘째, 당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품은 모두 작물입니다. 빈집털이범 민호로부터 사들인 도둑질 물건들이죠. 셋째, 이 진주 목걸이. 김미자 씨는 며느리가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3대를 이어온 갑오예요. 하지만 당신 가족의 갑오가 아니라 이지은 씨 가족의 갑오입니다. 당신은 도둑맞은 유품을 당당하게 목에 걸고 내 생일 파티에 온 거예요. 며느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김미자 씨는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영상 자료. 며느리 정미는 작물 취득 및 은닉 공범입니다. 경찰이 생일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미 씨, 작물 취득 및 은닉 학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미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들에게 빌어요. 지은 씨, 그리고 당신이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며느리는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생일 파티장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모든 게 거짓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진 것입니다. 김미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 며느리 정미와 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민호는 3년간 강남 일대 25곳의 빈집을 털었고 훔친 물건을 정미를 포함한 여러 단골 고객에게 팔았습니다. 정미는 그중 가장 큰 고객으로 총 3,50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미는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었습니다. 유학은커녕 해외여행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력과 경력은 위조 서류로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검찰은 민호를 특수절도 및 작물 운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미는 작물 취득 및 은닉,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의 변호인은 남편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 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유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가족들을 기망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호 역시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된 후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태민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사채를 쓴 것입니다. 작물을 사들이는데 돈이 모자라자 몰래 빚을 낸 것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분노했지만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차용증은 위조입니다. 제 아들은 서명한 적이 없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채 영업에 대해서도 고소하겠습니다. 김미자 씨의 단호한 태도에 사채업자들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차용증은 파기됐고 아들은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 친정 부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뻔뻔하게도 시댁에 나타나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딸이 감옥에 간 건 당신네 시댁 때문이야. 며느리를 도둑 취급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혔어. 심지어 아들 태민의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사돈 내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됐습니다. 김미자 씨는 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압수된 작물들이 돌려졌고 지은은 어머니의 유품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목걸이를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은은 진주 목걸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자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 이제 그 목걸이를 당신 딸에게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 가보의 의미니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6개월 후 김미자 씨와 아들 태민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추억과 악몽이 공존하던 그 집을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향한 것입니다. 아들 태민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출소 후에도 전과 기록 때문에 평범한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미자 씨는 새집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태민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다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마주할 뿐이지. 김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김미자 씨는 지은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은은 편지에서 어머니 덕분에 엄마의 유품을 되찾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김미자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습니다.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번 일로 그녀는 자신이 가르친 가치들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김미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피해자들에게 유품을 돌려주고 아들을 거짓에서 구해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김미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과 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미자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며느리 정민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미자 씨와 아들 태민은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갑니다. 거짓 없는 삶, 정직한 관계, 진실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응원합니다. 제주도에서 감사히 받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모든 분들께 연말 복과 새해 행운을 보내드립니다.